미스터리를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처럼 경제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올 때 정말 뵙고 싶은 분입니다. 어떤 분들인지 여러분께 힌트를 공개합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최고와 최초의 타이틀을 가진 대한민국 경제계의 두 거물이자 라이벌입니다. 변호사님은 최고, 최초 중에 어느 걸 더 선호하십니까? 최고가 낫죠. 첫 끝발이 끝발이라고. 첫 끝발이 끝발이라고. 처음에 했다가 망가지면은 뭐 베스트가 낫지 않겠습니까? 최초는 보통 명성을 많이 얻고요. 네. 최고는 부를 많이 얻습니다. 그래서 뭐에 더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 다를 텐데 저는 뭐 명성 쪽 최초. 최초 쪽으로. 예, 이제 최초랑 최초 최고가 이제 같이 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보면 예를 들어서 그 몰래 카메라도 아하. 최초는 아마 아닐 거예요. 그 전에도 비슷한 아니요, 최초예요. 최초예요? 아, 최초예요. 아 최초이자 최고예요. 최초. 예. 우리나라의 몰래카메라를 걸 제가 처음으로 시도했어요. 네, 그럼 이제 최초이자 최고고 명성과 부를 다 얻으셨잖아요. 네네. 이제 그만하세요 이제. 언제까지 하시려고 그럽니까? 아니야. 의견이 분분합니다. 최고와 최초 상징하는 두 분인데 어떤 분인지 제가 화면으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함만 들어도 정말 가슴이 벅찬 두 분입니다. 시간관념은 칼날 같으신 분이에요. 위험 요소, 불확실성 직관적으로 갈파하고 한국 최초의 자동차 혼이를 선보인 정 회장. 5만 번진 지도, 백사장 사진, 4배를 면제줄 테니 사라. 조선소를 건설도 하기 전에 100가지 수주한 전무후무한 일화를 만듭니다. 안 하던지 하면은 1등 해라. 아주 치밀하고 계획적이고 틀림이 없는 TV, 휴대전화, 디스플레이, 디램 다 1등 했죠. 삼성 내부가 뜯어말렸습니다. 회장님 내려오시죠. 반도체가 세계 1위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거잖아요. 정주영과 이병철이라는 두 거물이 우리나라 경제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만나본 분 계세요 혹시? 두 분 중에 아무래도? 이경 선생님은 만나보셨을 것 같은데. 저는 저 만나려고 시도했다가 만나지 못했어요. 아, 못 만나셨어요? 예, 정주영 회장님. 카메라도. 예. 그냥 인터뷰하러 갔는데 만나주지 않았어요. 안 받아주셨군요. 사전에 약속을 못 하셨구나. 사전에 약속을 안 하고 가는 프로여가지고 만나주지 못했어요. 방송엔 안 나갔어요? 예. 안 만났어요. 자, 어쨌든 이분은 다 만나신 것 같아요. 오늘 스페셜 게스트입니다. 30년 넘게 재벌만을 취재해 오십니다. 이분이 대한민국 유일무이한 홍성추 재벌 평론가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홍성수입니다. 사실 저는 근 40여 년 동안 재벌들 취재를 많이 했습니다. 네. 거의 다 직접 뵀군요, 그죠? 네. 재벌만 30년을 연구하셨다고 하니까 대한민국 경제사도 아마 아주 꿰뚫어 보고 계실 텐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데 정주영 회장과 이병철 회장 두 분의 어떤 이야기가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두 분의 그 이력서를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두 분의 이력서입니다. 이 두 분은 이력서를 쓸 일이 없는 분들이잖아요. 한 번도 살면서. 받는 분들이죠, 이력서를. 딱 보면서 느낀 게요. 자녀 욕심이 많네. 당시에는 워낙 가산의 시대니까. 야, 아니 뭐 개업 설립 막 이렇게 진짜 굉장하네요. 누구는 한 번도 하기를 힘든 것을 이분들은 이렇게 큰 규모로 하시는 게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정주영 회장은 1915년 강원도 통천군, 현재 북한 지역의 한 가난한 농사꾼의 장남으로 태어났는데요. 6.25 전쟁이 발발한 1950년 건설업에 진출해 미국 관련 공사를 도맡아 했고요. 1965년 태국 고속도로 건설을 수주하면서 우리나라 최초로 해외 건설에도 뛰어듭니다. 1968년 경부 고속도로를 완공하고 1976년에는 한국 최초의 자동차 고유 모델 포니를 선보인 정 회장.
같은 해 20세기 최대의 역사라 불리는 주베일 산업항을 건설하면서 중동 건설 붐을 일으키는데요. 1970, 80년대 정경련 회장을 역임하면서 한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기업인이자 불굴의 도전 정신으로 우리나라에서 최초라는 타이틀을 가장 많이 가진 근현대사의 증인입니다. 정주영 회장 같은 경우에 최초 타이틀이 이제 워낙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데 또 밑에 있는 뭐 임원들이라든지 아니면 주변에서는 만류하는 경우가 또 적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새로운 도전이라는 게 늘 리스크를 갖고 가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렇게 주변에서 만류를 하거나 어허. 반대를 하면 이분이 뭐라고 그랬느냐? 그게 뭔지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뭔가 최초니까 뭐 일단 들이대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일단 들이대. 굉장히 뭐내 사진에는 뭐 불가능이 없다 뭐 이런 거 그런 의미로 한 말씀 하셨겠죠. 그 정답을 저희가 영상으로 좀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죠. 정주영 비서관님이시군요. 74년쯤 되면 어떤 시기였냐면은 그때부터 막 이 세계 무대에 등장하실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정주영 회장 입과 귀와 뭐 그다음에 연설문, 의전 이런 거를 이제 담당하는 그 보좌관으로다가 스카우트 돼가지고 정주영 회장님하고 인연을 맺게 됐죠. 정주영 회장님이 습관이 있어요. 심기가 언짢으면은 호칭이 통일돼요. 이봐. 그다음에 딱 한마디. 해봤어? 쉬운 일은 누구나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봐야 별 볼 일이 없고 어렵고 힘들면은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이봐 해봤어 정신은 정주영 회장의 도전 정신, 창의력, 혁신성 이런 것들을 포괄하는 아주 그 키워드라고 할 수 있죠. 동시대 사람들이 감히 상상을 못할 수 있는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그런 사업을 선도한 겁니다. 위험 요소, 불확실성 이런 것에 가려진 안개 저 너머에 있는 사업성을 직관적으로 갈파하고 이거를 평상시에 실천하는 분이거든요. 저하고는 전혀 다른 철학입니다. 아, 그래요? 예. 이걸 왜 해? 우린 부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재벌이 안 되신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예. 확실히 저 일론 머스크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지금 일론 머스크 보면 와 어떻게 저런 거를 생각하고 저런 걸 실행을 할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정주영 회장이 보면 남들은 좀 시도하기 어려워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게 거의 없는 사람으로 좀 느껴지지 않나. 자 그렇단 말이죠. 이병철 회장님은 어떤 면에서 최고인 겁니까? 이병철 회장은 1910년에 천석군의 막내 아들로 경남 의령에서 태어났는데요. S상해를 시작으로 한국 최초의 현대식 생산 공장인 제당 회사를 설립했고요. 이때부터 이제 설탕왕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1969년에는 전자산업으로까지 이제 진출을 했는데요. 훗날에 이 S전자가 글로벌 TV 시장에서 세계 1위를 하게 되고 스마트폰 점유율도 세계 1위를 달성하게 됩니다. 이병철 회장은 돈을 버는 방법을 알았어요. 원래 처음부터 천석군 아들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고 돈을 있는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제일 좋은 거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50년대, 60년대 초에는 우리가 못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입는 거. 이런 부분에 집중 투자를 했고 해방 이후 6.25 때까지 엄청난 돈을 벌어서 그 쉽게 얘기하는 돈병철이라는 얘기를 들었었고 그때 이병철 회장하고 정주영 회장은 게임이 안 됐었어요. 근데 당시에 36년에 이병철 회장이 아버지 나 정미소 차릴게요. 그래 한번 해봐라. 사업자금을 준 게 논 300석. 그러니까 우리 집안 전 재산이 100석입니다. 그래도 먹고 사는 건데 아들아 쫙 주니까 300석. 그러니까 그걸로 정미소를 차렸죠. 그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 제일 많이 필요한 거 쌀 팔어, 설탕 팔어. 그러니까 그 돈이 뭐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보면 1960년도에 소득세를 2억 8천? 국세청 신고액이 60년 기준 2억 8천. 와. 그때 월급이 평균 월급이 10,000원이 안 됩니다. 노동자들 평균 월급. 원래 삼성이 1등. 제일 이거 제일 중요하게 하거든요. 안 하든지 하면은 1등 해라. 그래서 TV, 반도체 디램,
휴대전화, 어허. 디스플레이, 오호. 그러니까 30년 되는 거 다 1등했죠. 하나 빼고. 자동차. 그래요. 네, 자동차 빼고 뭐 손대는 건 다 1등을 했죠. 처음 1960년대에 전자산업 쪽을 하겠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재계에서는 뭐냐면 이제 30% 끝난다, 망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 스타트 해가지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선두주자 역할을 하는 거죠. 이름에서부터 좀 자부심 같은 게 좀 느껴져요. 이거 실패하면 안 된다는 게 이름이 원래 삼성도 있는데 네. 제일자가 많이 붙어요. 맞아, 제일이 많이 들어갔어. 제일 땡땡이 되게 많이 붙거든요. 일단 이거 하면은 무조건 그 분야에서는 1등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드라마로도 많이 또 이분들의 이야기가 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 D사의 김우중 회장님, 네, 네. S사의 이병철 회장님, H사의 정주영 오. 회장님 이런 창업주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잘 다뤄졌던 예, 드라마였는데 이제 거기서 이병철 회장님 역할을 맡았던 분이 다들 잘 아시는 배우 정욱님이셨습니다. 아, 그래요? 오. 그분이 이제 이병철 회장을 직접 만났을 때 최고, 제일 1등이 얼마나 큰 의미를 뒀는지 어떤 흥미로운 일화가 있다고 합니다. 배우 생활 65년 차되는 정옥입니다. 그 당시 뭐 아시다시피 소문이 많이 났었지만은 배우 김우중 회장 역을 한 조경환은 김우중 회장이 또 데려가서 그렇게 죽이 맞아가지고 좋아가지고 위스키 노상 마시면서 차도 하나 선물해 주시고 뭐 그런 정도였어요. 현에서는 막 그냥 난리가 나가지고 최불암 씨가 뭐 그것 때문에 현대백화점에다가 소극장도 하나 만들어주고 저 커피숍도 하나 만들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기자분들은 아니 상이 제일인데 그럼 정욱은 얼마나 많이 해줬을까 이것이 초미의 관심사였죠. 며칠 있다 전화가 와서 저 비서실입니다. 남대문에 있는 본관으로 오라고 그래서 10시 반에 딱 맞춰갔더니 가야지. 전용 엘리베이터 앞에 빨간 카페트가 쫙 깔려 있어요. 그건 회장님 들어가실 때만 딱 쓰는 걸로 내가 드라마에서 알고 있는 거거든요. 회장님이 아직 출근 안 하셨나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오늘은 진짜 회장님처럼 마음대로 누리십시오. 아주 그리고 비서가 얘기를 하고 그 카페트로 안내를 해서 엘리베이터로 제일 위층까지 이제 올라가서 회장님실로 올라갔죠. 야, 정군 어서 오이라. 딸도 하나 없는 외아들로 4대째 독자락하지 하며 천마디 딱 그러시는 거예요. 조사가 다 돼 있으시니까 다른 회장들은 뭐 엄청 뭐 해줬다 하대. 그 내 뭐든지 2등은 싫대. 나 1등 하려고 하는데 너 뭐가 필요하나? 그 얘기 하시는데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때 이제 그 글씨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아니, 저는요, 제가 부산이잖아요. 예. 그 신격호 회장님이 그 근처가 고향이시잖아요. 울산 쪽에. 그죠? 그래서 마을 잔치 때 나오라고 그랬어요. 진행 보라고. 예. 내가 1월 1일 밤 녹화가 겹쳐서 못 갔어요. 내 집 생각이 그때 녹화 안 하고 갔어요. 가셨어요. 내가 갔으면 저 성의 녹화까지 내 거야. 아유, 아깝네. 이병철 회장은 최고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게 물건들이 전부 소비재니까 제품을 시장에서 반응을 안 해주면 CEO는 버틸 수가 없어요. 물건을 잘 팔려야만 그 CEO가 실적이 좋고 살아날 수 있는. 삼그룹에는 초급 간부, 중부, 뭐 이제 임원일 때 계속 교육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 외국에서 유명한 강사들을 초빙해가지고 전부 직원들을 교육을 시킵니다. 그게 삼그룹은 그런 표현을 합니다. 삼그룹에 한 10년만 하면 아주 유능한 경영자가 된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반도체 업계에서 20년간 일을 했고 산업인류학연구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가장 큰 거는 우리나라 정세가 굉장히 불안했었어요. 1980년대 전후로 어떤 일이 생기냐, 오일 쇼크가 2번 터지죠.
그다음에 우리나라 정치적 불안이 생깁니다. 그때쯤 해가지고요. 대내 여건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럼 결국에 뭐가 중요하냐? 경공업 중심으로 소위 부가가치가 낮으나 매출을 올리는 방식은 맞지 않다. 지금이야말로 선진국과 유사한 형태의 반도체 같은 산업을 만들어야 우리나라가 이런 흔들림에도 결국 기술 강국이라는 중심으로 해서 성공 사례를 만들 수 있겠다라고 한 결심이 그때 섰던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1983년 2월 8일 날 동경선언을 하는데 그때 시절에 8조 원을 투자하겠다. 뭐 국내 반응이 한마디로 뭐 엉망이었죠. 뭐 뜯어말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단은 삼성 내부가 뜯어말렸습니다. 회장님 왜 이러시죠?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일본에서 삼성이 반도체를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 5가지. 산업 기반이 취약하다. 그다음에 못 산다. 그다음에 기술이 하나도 없다. 이런 등등 5가지 정도 얘기하는데 결국엔 안 될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반대하는 그런 형태였었습니다. 반도체 산업을 시작할 때 되게 비싼 장비들을 들여오거든요. 그 반도체는 먼지도 없어야 되고요. 진동도 없어야 되고 만들어야 될 장비도 다 수입해야 되는데 김포공에서부터 기흥이라는 곳까지 차를 타고 와야 되는데 아스팔트길이 경부고속도로에 끊겨요. 그러면 이제 초입에서부터 그때는 톨게이트도 없을 때입니다. 그럼 돌아가지고 내려야 되는데 그때부터는 흙길이에요. 흙길을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서 사흘 밤낮을 해가지고 흙길에 돌을 다 골라내서 아스팔트를 다 만듭니다. 네,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강했다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봤더니 이 반도체 산업이 진짜로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사람들 노동력과 창의력으로 진짜 가능한 일인 거구나. 1982년 7월 달부터 미국에 있는 실리콘밸리나 IBM의 어떤 박사님들이나 이런 분들 다 포섭해서 일단은 초기에 아주 앞서갈 멤버들을 뽑습니다. 이병철 회장 때는 인재 제일이 그냥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 기업이 혹은 기업인이 부실 경영하는 것만큼 인재를 못 키우는 것은 범죄다. 그런 얘기 할 정도로 인재에 대한 생각이 아주 깊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삼성은 지금도 네네. 한국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사실 반도체가 세계 1위라는 것은 이거는 상상도 못했던 거잖아요. 이병철 회장이 뿌린 씨가 지금 있는 거고. 정주영 회장은 진짜 세계적인 3대 이벤트를 하거든요. 그렇죠. 예, 첫째 이벤트가 뭐 소양강 댐 하겠다는 거. 현대가 토목 사업으로서 건설로서 완전히 자리매김하죠. 또 하나는 어때요? 500원. 500원이 지폐로 있네요. 세계 최초로 조선소를 건립하겠다고 하면서 또 배를 수주하는 거예요. 자, 이거 제가 가지고 있는 여기 보면은 그 500원 거리인데 자서전에 이제 써 있는 그죠? 지폐. 이 뒤에 그 뭐 거북선. 네. 요 거북선 요걸로 선박 수주까지 따냈었다 자기가. 네네. 이 하나가 유명하죠. 그때 정주영 회장이 이 500원짜리 지폐를 딱 꺼내서 이거 봐라. 우리는 이 철갑선을 1500년대에 만들었다. 당신네보다 300년이 앞서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 은행 임원을 연결시켜주고 또 유명한 그 오나시스 선박광 거기에 배를 아예 수주까지 하고 와요. 사실 참 그 지금 생각해도 한심한 얘기죠. 우리가 뭐 조선소가 있으면서 배를 팔겠다는 게 아니고, 그 5만 번지 지도, 그 다음에는 그 조선소 지켰던 백사장 사진 그걸 들고 가서 당신이 배를 사주면은 사줬다는 증명을 가지고 영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영국 정부에서 차관을 얻어서 기계를 뭐 사드리고 그래서 여기다 조선소를 지어서 4배를 만들어줄 테니까 사라 이런 얘기죠. 어떤 사람은 우리를 보고 엉터리를 하면 우리보다 더 형편없는데 그래도 그 사람이 턱 걸려들었습니다. 계약금을 한 시세 한번 탁 받아가지고 이 안에다 탁 송금을 하고 계약서하고 그걸 들고서 영국 정부에 들이댔으니 영국 정부 옴짝 못하고 차관 승인해줬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조선소가 당연히 있어야 배 수주를 받을 수 있는 건데 조선소 만들 돈도 그냥 지폐 가져가서 빌려오고
그다음에 조선소 이렇게 만들 거니까 배 좀 주문하세요 해서 배 주문까지 받아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소를 끌고 북한으로 데려가는 건데 그 유명한 그 프랑스의 기소로망이라는 철학자가 그걸 뭐라고 했냐면 20세기 마지막 최후의 그 전위예술이라고 했어요. 그 이상 더 좋은 그 이벤트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병철 창업주와 정주영 창업주에 이어서 그들의 가족 관계는 어땠을까? 두 집안의 가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자, 정주영 회장은 8남 3녀. 이병철 회장은 4남 6녀. 막상막하죠. 자식 농사는 뭐 두 집 다 풍년입니다. 풍년이죠. 그 시대가 또 자녀분들이 집안마다 많았던 그런 시절이죠. 우선 정 회장님의 가계도를 보면 21살에 당시 이제 15살이었던 같은 고향 출신입니다. 바로 변중석 여사와 네네. 결혼을 하게 되고요. 자식 욕심이 워낙에 많으셨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슬하에 8남 3녀를 두시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쪽은 이병철 회장님의 가계도인데요. 16살에 결혼해서 박두을 여사와 사이에 4남 6녀, 무려 총 10명의 자녀를 뒀습니다. 어마어마한 저 가계도긴 한데 요즘 같으면 아마 나라에서 주는 저 보조금 지원금이 엄청났을 텐데. 많이 받으셨겠네요. 네. 사회적 문제 가장 큰 문제가 저출생인데. 네. 근데 이제 저렇게 그 창업주가 있고 아들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아들들이 몇째냐에 따라서 상당히 갈등 내지는 동업자처럼 이렇게 가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첫째 아들 같은 경우는 보통 창업주랑 같이 뭔가 사업하는 동업자 느낌이 좀 있고, 근데 둘째는 내가 봐도 이거 물려받기 어려울 것 같거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혁명, 쿠데타 같은 걸 해갖고 뭔가 뒤집으려는 사람들이 좀 나오고, 하여튼 이 아들들의 역학이 굉장히 좀 갈리는 그래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 결국은 이제 재벌 승계 문제 때문에 네. 그런 건데 네네네. 뭐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재벌에게는 자식이 왼수다. 왜냐면 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삼남이 이건희 회장 넘어갈 때까지는 경영권 승계 문제가 없었어요. 깔끔했는데 이건희 회장이 다 경영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장남이었던 김행희 사장하고 이건희 회장 사이에 좀 분쟁이 좀 있었고. 같은 경우는 유명하잖아요. 왕자의 난. 왕자의 난. 근데 그때 왕자의 난 때 2000년 초반인가요? 그렇죠. 또 언론에서 시끌시끌하니까 그 삼부자가 기자회견을 했어요. 근데 그 기자회견 때 사진 보시면 정주영 회장이 딱 가운데 앉아 얘기를 해요. 옆에 정몽구 회장 각을 잡고 앉아 있어요. 근데 정몽구 회장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사진 보시면. 이러고 딱. 그 사진으로 끝난 거예요, 그냥. 그렇죠. 정몽원이 승조하라. 왜냐면 형은 이러고 각 잡고 있는데 형종은 이렇게 앉아 있거든. 그래서 실제로 정주영 회장이 건설을 정몽원 회장한테 주죠. 그리고 자신의 동생이 하고 있던 현대자동차를 정봉구 회장한테 준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정봉원 회장 승자잖아요. 모체인 현대건설을 가졌으니까. 그런데 이제 뭐 정봉원 회장 뭐 돌아가시고 그리고 나중에 저 현대자동차에서 결국 현대건설까지 인수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제 승계자는 정봉구 회장이 된 거죠. 왕자의 난이 일어난 거는 결정적인 거는 그때 가신그룹들이 서로 밥그릇 싸움을 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왕 회장이 정몽구 회장을 그룹 회장으로 앉히기는 미뎌웠던 거죠. 그런데 나는 두 분 몽구 회장이나 몽원 회장도 다 만나봤는데 몽원 회장은 상당히 달변가예요. 아버지를 녹일 만큼 달변가예요. 그래서 오남인 정몽원 회장한테 사실상 현 그룹을 적통을 그저 넘긴 거예요.
조선시대 때 적장자가 왕위를 잇는 게 별로 없죠. 별로 안 돼요. 없더라고요. 네. 거의 다 차남이나. 그거는 이런 관점에서 보면 됩니다. 재벌 총수는 기업이 우선이냐 자식이 우선이냐면 기업이 우선. 자식을 하나 잃더라도 기업은 못 내놓겠다. 이게 하나의 왕권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룩한 이 왕국을 내 아들 중에서 누가 잘할 것인가. 이걸 판단하는 거예요. 자, 대한민국 경제계 두 거물이었던 이병철 회장과 정주영 회장, 세계 1, 2를 다투었던 두 사람의 관계 궁금합니다. 두 사람의 사이. 정주영 회장하고 이병철 회장하고는 이 출발점이 달랐잖아요. 부잣집 아들과 흑수저. 그렇기 때문에 이병철 회장이 7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정주영 회장을 같은 반열로 생각을 안 했어요. 70년대 중동 바람 불면서 현건설이 엄청나게 커지면서 삼성을 앞지르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병철 회장이 시기질 들어간 거예요. 자존심이 상한 거죠. 그래서 전경련을 처음에 이병철 회장이 만들어서 나중에 70년대 후반에 정주영 회장이 정경련 회장 간 후부터는 아예 이병철 회장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정경련에 가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유명한 얘기가 있는데 삼성에서는 다음 후계자가 이건희 회장으로 굳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두 형은 아웃돼 있었고. 근데 현재는 누가 회장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이 안 됐거든요. 우리 기자들한테 인터뷰를 할 때 정주영 회장이 했던 얘기는 어떤 기업은 작으니까 한 아들한테 줄 수 있지만 우리 기업은 너무 크기 때문에 한 아들한테 줄 수 없어. 이병철 회장 한번 비꼰 거죠. 그런 두 사람 사이에 운명의 한 분이 나타납니다. 바로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그 두 사람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주로 했습니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강남을 이제 개발하면서요. 네네. 이병철 회장과 정주영 회장의 사이가 완전히 틀어지게 됩니다. 아하. 네. 왜냐하면 1960년대 강남 지역은 상습적인 침수 지역이었어요. 네네. 지금도 뭐 침수 자주 되니까.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두 사람을 불렀답니다. 어허. 그리고 소양강댐 건설 계획서를 한번 제출해봐라. 당시 소양강댐 건설은 경부고속도로, 서울 지하철 1호선 건설과 함께 3대 국책사업 중 하나였습니다. 이 공사는 소양강과 북한강이 합류하는 지점에 강물을 막아서 한강 하류 지역과 서울, 인천 지방의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 건설됐는데요. 이병철 회장과 정주영 회장이 댐 건설을 놓고 맞붙게 된 것입니다. 두 사람이 이거 가지고 경쟁을 할 때 성격이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성격. 네네. 이병철 회장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전문가들 불러갖고 견적 내봐. 아하. 계획도 좀 철저히 한번 해봐. 이런 거를 좀 준비를 했다면 정주영 회장 같은 경우에는 야 단가 낮춰. 그래서 이제 콘크리트로 안 하고 사력댐, 모래랑 자갈 섞은 그런 걸로 준비를 해가지고 둘이 붙었는데 네네. 정주영 회장이 콘크리트 중력댐을 했을 때 북한에서 댐을 때리면 바로 부서지기 때문에 이건 큰일 난다. 사력댐으로 하겠다. 그때만 하더라도 6.25 지난 지 한 15년밖에 안 된, 10몇 년밖에 안 된 때라서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정주영 회장 손을 들었죠. 소양강 댐이 네네. 결국에는 현대가 성장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소양강 댐 건설 때문에 돈 번 게 아니고 네네. 소양강 댐이 건설된 다음에 이제 한강이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서 강남 개발이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현에서 지금의 압구정 신사 땅을 이미 소유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원래부터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거기 소유했었던 건 아니고 공장 부지로 이렇게 갖고 있었던 땅이었는데 한남대교가 66년 이제 제3항 강교가 이제 만들어지고 그게 68년에 경부고속도로랑 이어지면서 여기가 앞으로 부동산 투자하기 너무 좋은 땅이 된 거죠. 그게 사실 현대가 성장하는데 발판이 되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소양강 댐 하나가 강남 개발까지도 이어질 수 있었던 거죠. 이 소양강 댐 때문에 참 즐거움을 많이 받습니다. 소양강에 좀 추공 낚시터라고 낚시를 자주 합니다. 소양강을 제대로 막았기 때문에 저는 노현동에 살고 있거든요. 이게 맥락이 되네요. 연결이 된다. 예,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그 이병철 회장하고 정주영 회장의 1차전이 이렇게 끝났고요. 네네. 80년대 들어서 2차전이 벌어지죠. 이 원자력 발전 이거 수주를 놓고 경쟁을 벌이는데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병철 회장 측이 정주영 회장 측을 자극하는 기사를 냈다고 해요. 네네. 그런데 그 기사를 실은 매체가 공교롭게도 이병철 회장 측이 당시에 소유했던 제2일보의 기사가 실리게 됩니다. 먼저 때리는 구실 시공이다. H에서 만든 거는 구실 시공이고 이게 엄청난 국가적인 손실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반박을 합니다. 정주영 회장 쪽에서 이제 반박을 하자마자 다음에 한 번 또 때려요. 제1부에서. 네. 그 이제 김포공항 건설도 이것도 부실이다. 라고 하면서 서로 계속적으로 공방전을 벌이게 됐어요. 두 회사 관계가 이제 굉장히 심각해진 거예요. 예, 그러다가 이거는 이 기업들끼리 그냥 싸우게 나서서 안 되겠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일단 중재에 좀 나서서 상황이 좀 마무리가 되는 건데 이 일 때문에 상당한 앙금이 좀 남았겠죠. 그러니까 그때 어느 정도 사이가 안 좋았냐면 삼면하고 현면 그 사이에서도 서로 말을 안 섞을 정도로 그래요? 그 라이벌 의식이 되게 세졌죠. 그러다가 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사이가 안 좋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병철 회장과 정주영 회장은 돌아가실 때까지 서로 얼굴을 안 볼 그런 정도 아니에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뭐 정주영 회장 고위원에 이병철 회장이 백자 항아리를 들고 가요. 관계가 안 좋았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요. 이병철 회장이 이제 그 큰 수술을 하신 다음에 거의 활동에 안 나타나셨어요. 뭐 머리도 빠지시고 이제 뭐 얼굴도 그런 모습을 보이기 싫어하셨던 때죠. 근데 휠체어를 타시고 뒤에 간호원, 주치의까지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수척한 모습을 해가지고 정주영 회장 고위원에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모시고 오니까 뭐 정주영이 깜짝 놀라겠네. 준비한 선물을 꺼냈는데 백자야 그게. 백자인데 그냥 백자가 아니야. 백자에다가 정주영 회장이 한국 경제계에 공헌한 헌신을 썼어. 얼마나 오래전에 기간을 가지고 준비했겠어요. 그걸 가지고 정주영 회장한테 선사하시고 이병철 회장이 거물은 거물이구나. 그래가지고 정주영 회장하고 이병철 회장의 그 앙금이 다 해소됐던 거야. 이병철 회장이 직접적으로 방문을 해서 어떻게 보면 전격 화해 모드로 바뀌었던 굉장히 의미 있는 사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뭐 이병철 회장 입장에서는 본인의 감정 뭐 이것도 중요했겠지만 그거보다 본인이 이제 돌아가시더라도 후에 본인의 후계자 이건희 회장하고 정주영 회장이 뭐 향후 10몇 년 동안 협력해야 되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저런 아마 발걸음을 한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좀 생각이 되죠. 자, 이병철 회장하면 이제 뭐 영국 신사였던 이미지, 양복에 흰 셔츠, 붉은 넥타이, 멋쟁이 노 신사, 바로 이병철 회장의 어떤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작업복에 목장갑, 노동자 같은 모습이 사실은 또 우리 정주영 회장의 모습이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회장은 원래 유명했대요. 재계에서도 아하. 멋쟁이로. 근데 이것도 사실 네네. 두 분이 태생이 다르기 때문에 성장 과정 속에서 성장 과정이 너무 달랐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저런 옷이 맞았던 거죠. 자기 몸에 딱 맞는 정장 딱 입고 그다음에 바지 같은 것도 보면은 날을 쫙 세워갖고 입는다거나. 그리고 이제 삼성 같은 경우가 보면 네네. 이서연, 이부진 뭐 이런 분들도 굉장히 패션에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그런 패션에 관심을 갖는 것 자체, 이런 취향이 있는 것 역시도 이병철 회장이 꽤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런 취향이 없거나 아니면 취미가 없는 거 이걸 별로 안 좋아하고 그렇죠. 자기만의 스타일 아니면 뭐 독특한 어떤 취향 이런 것들에 대한 호불호가 굉장히 명확했던 사진 보세요. 분홍색
티셔츠 저 때 사람들 많이 안 입던 저런 소화하기 스타일인 쉽지 건데 않죠. 굳이 흰 바지에. 입으셨다는 거죠, 저거는. 요즘 세대로 얘기하면 핫핑크네요. 이병철 회장의 패션 어느 정도 좋아하냐면요. 네네. 본관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서초동에 본관이 있는데 예전에 남대문 앞에는 하얀 건물이 있거든요. 원래 저 사옥. 거기 가면 양복집이 하나 있어요. 이름이 라사.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예, 들어봤습니다. 그게 되게 비싸요, 거기가. 근데 그게 왜 만든 거냐면 제보직을 이병철 회장이 만들 때 그 이유가 야 이제 우리 국민들한테도 이제 제대로 양복 하나 입혀야지 그래서 만든 거예요. 근데 영국산이렇게 울을 수입해서 양복 진을 만들었는데 야 이걸로 옷을 어떻게 만들어 입어야 되냐? 그래서 옷 만드는 일종의 테스트 겸 고급 양복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든 게 라사예요. 그러니까 제보직에서 일하던 인류 재단사들이 나가서 그러니까 요새로 말하면 일종의 사내 벤처 그런 식으로 나가서 만든 게 이제 라서거든요. 당시에 저 다닐 때만 해도 뭐 오너일가, 그다음에 뭐 사장단, 그렇죠. 뭐 임원 고위 임원들 이렇게 가는 거지. 저 같은 사람 거기 들어가면 양복 못 맞추죠. 비싸서. 그런데 거기 보면 마네킹들이 입고 있잖아요. 네네네. 정말 너무 너무 멋있어. 탁 떨어지죠. 옷이 그냥 뭐 요새 뭐 면세점 같은데 가서 입는 해외 명품 양복보다도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재질 좋았겠죠. 아 그럼요. 이게 핏도 좋고. 네. 이게 선후 관계가 똑바로 돼야 되는데 국민들한테 이런 옷을 입히자가 아니라 국민들이 이제 이 정도는 살 정도로 돈을 벌었기 때문에 팔아먹을 수 있겠다 그래서 만드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게 맞잖아요. 아니 이거 그걸로 공짜로 나눠주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이쪽 생각에 더 동의합니다. 아니 공짜가 아니잖아요 그게. 왕 회장님께서 제가 들은 얘기인데 저 높은 빌딩 위에서 이렇게 때 차가 꽉 막혀 있는데 근데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아직도 차 팔 데가 많다. 기업가들은 그런 마인드인 거지. 중저가 기성복은 제보직에서 팔고 고급 양복은 제보직에서 팔고 뭐 이런 거죠 뭐. 자, 이병철 회장께서는 아주 기적적이고 세련된 이미지를 이제 추구하시는 분인데 그런 분들이 또 집에서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맨 처음에 아무 정보가 없이 제가 했을 때 방송국에서도 얘기가 많았어요. 대회장 재벌이 침실에서 뭘 입었겠느냐 내가 그랬어요. 이분이 바깥 생활에서 얼마나 억압을 많이 받는데 집에서까지 그렇게 하실 것 같지 않다. 나는 요즘 세상 사람이 다 입고 편안한 그 모시메리라는 걸 입고 싶다 그랬더니 그건 아닐 텐데 내가 고집스럽게 그걸 입었어요. 널 만나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야 정구나 네 스파이가 누구더나? 그래서 스파이라뇨? 야 내가 집에 가면 모시메리를 입고 있는 건 네 어떻게 알았더나? 그래서 추리가 적중을 했던 거죠. 집에서만큼은 좀 편하게 입고 싶으셨던 것 같고 밖에 나가서 좀 차려입는 건 아무래도 상대방에 대한 예의도 좀 필요한 거. 사실 그게 귀족들이 원래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내가 아니라 상대방한테 그렇죠, 나를 그렇죠. 보여주고. 반면에 그 정주영 회장께서는 그 옷에는 별 관심이 없는 거 같아요. 유니폼을 많이 입은 것 같아요. 그죠? 예, 자, 맞습니다. 하고. 예, 공식석상에서는 뭐 다들 네네. 기억하실 거예요. 두루마기라든지, 예, 작업. 예, 아니면 이제 트렌치 코트. 워낙에 오랫동안 옷을 입고 네네. 계십니다. 뭐 트렌치 코트 뭐 10년 넘게 입은 옷들이 많고 구두 한 켤레를 33년 동안 신으셨다고 합니다. 와. 아 진짜 이거는 짠돌이에요. 며느리들도 되게 불만이 많았대요. 이렇게 집에서도 뭐 보일러도 자꾸 끄라고 그러고 전기를 왜 켰냐고 혼내고 하니까. 네. 근데 하여튼 정 회장 하면 그래도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패션 하나가 있는데 초록색 조끼가 하나 있거든요. 이게 변중석 여사가 털실로 직접 짠 남편을 위해 직접 짠 네네. 조끼라고 합니다. 그만큼 아내분이 소중하죠. 선물을 해주셔서 그렇게 소중하게 오래오래 입으시고. 그리고 이제 안 입으면 또 혼나니까 집에. 그렇지. 그래 집에 갔을 때 예예. 또 편안한 생활을. 자, 이병철 회장과 정주영 회장 음식 취향도 좀 달랐을 것 같아요. 그죠? 현장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갔던 정주영 회장께서는 맛집 많이 알 것 같아요. 그죠? 저희가 당시 정주영 회장의 음식을 만든 중식당
셰프분을 제가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오, 아시는 분인가요? 아니요, 제가 잘 알아요. TV에 많이 나오시는. 유명하신 분. 저는 정주영 회장님이 줄기 찾는 도 식당의 주방장 유방영이고요. 경험은 53년째 됐습니다. 거의 어느 주는 일주일 내내 토, 일요일 빼놓고 출근하다시피 와서 드시고 가요. 코스 드시면은 10몇만 원이요. 거의 15만 원. 지금 코스 50만 원, 60만 원짜리 보통이요. 거의 같은 메뉴. 싹스핀 요리하고 해삼 요리 외에 또 다른 거. 회장님은 참 성질이 급해. 그분 식사하면은 그분의 세트 메뉴는 드시고 있을 때 옆에 갖다 놔야. 드시다가 젓갈 넣어버리면 이제 식사 안 해. 젓갈 넣어버리면 후식도 안 먹고 그냥 가버려. 그래서 음식 항상 빨리 해야 돼. 저도 정주영 회장님급인데요. 제 음식을 많이 해주신 분이에요. 아, 그래요? 네. 제보 회장. 이야. 저 잘 알아요. 예. 저분이 그 이연복 셰프 위에 세대 요리하시는 분인데 가끔씩 만나가지고 제 요리도 해주시고 저분이 나오시네.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이 그 유방영 셰프의 음식을 그렇게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방영 셰프가 만든 샥스핀만 무려 1000번 이상은 먹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 뭐 상어들이 엄청 도망 다니는 거죠. 근데 이제 정 회장이 지방에 갔을 때도 재료를 뭐 바리바리 싸갖고 출장까지 같이 갈 정도로 그 나중에는 뭐 병원까지 따라다니면서 그 중식당의 음식들을 만들어줄 정도로 정 회장이 하여튼 유방영 셰프를 굉장히 사랑했던 모양입니다. 역시 클라스. 정주영 회장은 설렁탕, 갈비탕 이런 걸 되게 좋아했어요. 재미난 얘기는 하나는 미국 70년대 출장을 갔을 때, 그때만 해도 한국 식당들이 많지 않을 때니까 뉴욕에서 정주영 회장이 설렁탕을 좋아하니까 집에서 설렁탕을 끓여요. 24시간. 끓여서 회장이 묵고 있는 엘리베이터 타고 가다가 한 번은 쏟기도 하고 또 그게 냄새가 나잖아요. 설렁탕 냄새 나서 그 호텔에서 그 제재도 하고 그런 일화도 있고 그래요. 정주 회장님은 시간관념은 마주 칼날 같으신 분이에요. 그러자면 전경련 회장실이 전경련 2층에 있어요. 뭐 단 1분만 늦어도 70 노구에도 1층서부터 회장실까지 뛰어 올라가셔. 뭐는 백악관 방문할 때 84년대인가 그때쯤. 근데 제가 그때 한 3분 늦었어요. 그래서 정주 회장님을 3분 기다리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주 회장님이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눈을 흘겨보시고, 그때 저한테 한번 왜 그래 자네? 그래서 한번 혼났던 일이 있고. 이병철 회장도 정주영 회장 못지않은 굉장한 미식가였다고 하는데, 그러겠죠. 그 이병철 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호텔이 실호텔이잖아요. 그렇죠. 거기 이제 이 식당 가서 이제 초밥을 드시면 셰프한테 밥알 몇 개인지 물어봤냐고. 예. 정확하게 이제 본인이 원하는 밥알 개수를 맞추는 거죠. 거기 이제 드라마에 이제 나오죠. 그 장면이 유명한 장면이죠. 재벌집 회장 아들. 이병철 회장은 뭘 좋아했냐면 중국 요리를 좋아했는데 뭐 혹시 불도장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불도장. 뭐 전문 사람들은 잘 모를 텐데 불도장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호텔 맞은편에 중국 요리 시점이 있었는데 거기 유명한 분이 있어서 호텔이 생길 때 그분을 또 데려갔다는 그런 일이 듣고. 안녕하세요. 셰프 후독주입니다. 호텔에서 이제 42년 근무를 해서 최초의 이제 임원 상무까지 올라갔던 이제 후독주입니다. 보편하면서도 이제 좀 간단한 걸 좀 많이 좋아하세요. 탕수육이라든지 그것도 뭐 짜장면, 그때는 물만두 같은 만두 종류도 굉장히 많이 좋아하셨어요. 고급 요리도 많고 저거 하고 이러니까 많지만은 짜장면하고 뭐 일반 음식 이런 거 탕수육이더라도 품질을 고급화를 시켜라. 항상 그 지시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한 번에 또 문제 물만두를 드시다 보니까 이해가 안 가시는 것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서울 시내에 있던 만두집이랑 만두를 전부 다 소집해서 그 만두 하나하나씩 다 해체해봐라. 어느 가게 어떤 집이 만두가 맛있는지 들어가는 재료가 뭔지 다
이렇게 일일이 다 이제 확인하고 이제 그래서 그 중에서 이것이 우리가 하나를 새롭게 잡아봐라. 드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메뉴 하나 가지고 또 최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지적해 주시더라고. 근데 정 회장님은 별로 소비나 이런 거에 관심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요. 정주영 회장님은 돌아가신 다음에 그 집이 뭐 기자들이 가봤더니 뭐 TV도 옛날 거다, 뭐 구두도 옛날 거다. 가구가 뭐 화려하거나 무슨 뭐 삐까뻔쩍하고 뭐 이런 게 없어서 아, 저 집은 원래 소비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제가 그 정운동 자택은 직접 가봤거든요. 예, 직접 가봤는데 화려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네네. 화려한데 상당히 품위가 있고 그리고 그냥 마루인데 약간 소리가 나요. 삐그덕. 그때 물론 92년 대선 때니까 기자들한테 저녁 잠자리까지 공개를 할 때니까 그런 것도 있었는데 일부러 소리 나게 만들었나요? 그 일부러 소리 나기까지는 안 해는 소리를 안 한 거겠죠. 네. 정주영 회장의 청운동 자택은요. 네. 지어질 때부터 정주영 그 자체의 집이었습니다. 왜냐면 그 집 자체는 일단 건설 현장에서 쓰다 남은 짜투리 자재로 지었답니다. 근데 그렇게 안 보이는데 겉으로는. 근데 이제 가까이 한번 가보면요. 네네. 다시 남은 돌들을 모아가지고 벽에다 붙인 게 보입니다. 자세히 보면 부분 석재색이요. 다른 걸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네요, 보니까. 역시 검소함에 근데 제가가 아닌가. 검소할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부잣집이다 보니까 네. 방범 이런 거에 굉장히 신경을 쓰지 않았을까. 걔가 안 보여. 걔가 안 보여. 아, 방범은 개로. 사진 찍기 위해서 잠깐 옆에 빠졌어. 그 도둑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네네. 예전에는 70년대만 하더라도 도둑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특히 재벌집이다 하면 대부분 안 털린 집안이 없었어요. 본인이 자서전에도 나오는 얘기인데 우리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가져갈 게 없어서 도둑이 왜 금고도 없고 이러냐고 뭐 외화도 있을 테고 금괴라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자기는 없다. 예. 그래 결국은 그 변중석 여사가 그 정몽준 의원 결혼할 즈음이니까 여기 혼수감 있는데 이거라도 가져가라. 집에다가 뭐 현금 쌓아두고 있었겠습니까? 은행에 있었겠죠. 근데 지금 이제 다 은행에 있고 그냥 카드 쓰고 이게 이제 너무 일반적인데 그렇죠. 예전에는 집에 예전에는 이렇게 그 집에 많이 많이 있었어요. 금고 있고 장판 밑에 이렇게 돈 깔아놓고 벽지 싹 뜯으면 그냥 무르르 떨어지고 막. 우리 집 얘기한 건 아니에요. 자, 반대로 그 이병철 회장의 집은 좀 호화스러울지 않을까 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죠? 우리 저 이병철 회장이나 삼성 일가의 집이 공개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안에 뭐 가구가 어떤 게 있는지 뭐 어떻게 사는지 모습을 우리가 아는 적이 없는데 장충동에 그 댁은 뭐 수시로 가보고 했는데 뭐 평범한 뭐 아주 뭐 대단히 비싸고 이런 같은 그런 타입이 아니 그 보통 평범한 그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침에 가서 이렇게 식사하실 때 보면은 주로 이제 선짓국 같은 거, 해장국 같은 거. 실제는 너무나 뭐 우리가 일반인들이 하는 거 똑같은 그런 타입이었어요. 생각보다 평범하게 살았다고 네네. 하시는데 이병철 회장이 살았던 장충동 집은 장군이 난다는 그런 명당 자리라고 그러는데 다른 풍수학자한테 들어봤을 때는 거기에 배산 임수가 보통 뒤에 남산, 앞에 청계천 흐르긴 하지만 약간 옆으로 피어 있어서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후에 이병철 회장은 이태원 쪽으로 옮기죠. 그렇죠. 승지원이라 그래서 지금 외국에서 귀인들이 오거나 그러면 삼성에서 공개하는 그게 마지막 살았던 집이에요. 이태원 쪽으로 한강 보고 남산은 이게 완전히 배산 임수형. 이병철 회장과 정주영 회장 성격과 경영 스타일까지 뭐 사실 모든 것이 정반대였어요, 그죠? 이 정치권 아무래도
재벌 되시는 분들이 정치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 시대 배경이. 예. 자, 관계는 어땠는지 좀 궁금합니다. 정치하면 역시 뭐 정주영 회장이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총선이 91년인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국민당이란 거 만들어가지고 정치 시작했어요. 통일국민당. 통일국민당. 예. 그래서 강부전 선생님 배지 달았죠. 맞아. 그죠? 맞죠? 다른 판단. 정주일 선생님 배지 달았죠. 예, 이주일 선생님도. 이주일 선생님. 예. 사실 그때 당시에 뭐 31석, 31석을 차지했으니까 총선에서는 꽤 성공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신당 치고 엄청 많이 엄청 잘한 거죠. 많이 네, 가죠. 제3당이 된 거고 그때 통일 대통령 한번 해보겠다. 그리고 경제인들 괴롭히지 않는 대통령 돼보겠다. 이런 이제 야심찬 도전을 한 건데 누가 이 나라를 살리겠습니까? 정주영. 수많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온 사람. 경제 전문가 정주영입니다. 내일의 꿈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과 함께 정주영이 이루겠습니다. 경제를 살립시다. 우리의 장래를 밝힙시다. 경제 대통령, 좋은 대통령, 정주영. 사실은 정주영 회장이 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왜냐면 뭐 YS 있지, 뭐 DJ 있지, 너무 막강하니까. 근데 제가 후일담을 들었는데 정주영 회장의 손자들이 많잖아요. 예. 그 중에 한 사람이 난 정말 우리 할아버지가 될 줄 알았다는 거야, 진짜.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정주영 회장께서 선거 공약이 네. 아파트 한 채 그런 거 있어요. 반값 아파트. 반값에. 반값 아파트. 반값에 준다 그래가지고 표가 많이 몰렸어요. 현건설을 갖고 있으니까 아파트 지을 수 있으니까. 제가 그 당시에 그 직접 취재를 했었는데 아주 쉽게 얘기했어요. 그때 많은 언론에서 반값 아파트 가능하겠느냐. 아하. 그래서 우리가 파고들었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예를 들어서 화성 지금 그 KTX SRT가 지하로 저 어디까지 가잖아요. 한 천안까지 이렇게 가는 줄 아는데 30분 내에 전용 철도를 놓고 거기에 땅이 사기 때문에 거기에 아파트를 지어서 강남에 30분까지 오도록 하면 그게 반값 아파트 아니냐. 반값 된다. 공약 중에 그것도 있었어요. 청운동 자택에 물맛이 좋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거기 약수터를 개방하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근데 그게 많이 먹혔어요. 약수터 공약. 근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정주영 회장이 왜 선거에 정치에 나갔을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분하는데 사실은 노태우 정권 때 상당히 많은 시달림을 받았어요. 그 기업인들이. 예, 그래서 내가 정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정치를 뛰어들었고 그때 직원들이 한 100만이 됐어요. 직원들한테 야 당원들 10명 모집해 하는데 이름 막 써내는 거예요. 그래 1000만 명이 되잖아요. 그때 한 800에서 900만 3파전이어서 800만에서 900만 정도면 당선이죠. 네. 그래서 1000만이 증을 가지고 있으니까 무조건 당선이다. 당선으로 바꿨죠. 그러니까 이게 기업과 정치가 다른 거죠. 저 땡튜브 제가 할 때 제가 구독자를 1600만 보고. 600만 유튜브에 하면 그만큼 1600만. 하겠다. 왜냐면 부산에 300만. 동국대학교 계산 출신들은 뻥이야. 400만. 뭐 이리저리 내 군대 제대했던. 예. 이렇게 합치니까 딱 1600 나오더라고. 네. 내가 이거 너무 많다. 그래서 반으로 잘랐어요. 800만. 예. 저 40만. 40만 원 그래도. 40만 해도 뭐. 그만큼 이게 현실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한 300만 표 받았습니까? 500만 표? 아니 그 정도 못 받았죠. 그래요? 그 정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정주영 회장이 선거가 끝난 다음에 바로 그날 밤 12시 다 철수했어요. 깨끗하게 철수. 다음날 우리가 기자들 가봤더니 벌써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이 이제 1,200만을 이제 예상을 했었는데 네네. 사실 표가 나온 게 아마 400만 표가 아마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400만 표도 사실 많이 엄청 나온 많이 건데. 나온 겁니다. 네, 어쨌든 처음 기대했던 것보다 너무 적게 나오니까 실망이 좀 컸었고 그때 충격이 굉장히 오래 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때
이때 당시에 통일국민당을 만들어서 현서 얼마 정도 썼냐면 우리 기자들이 분석도 해보고 그랬는데 캐시로 한 5천억 정도 썼어요. 와, 캐시로. 예. 근데 이제 이게 선거 끝나고 그냥 원 상태대로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와이스 정부 때 탄압을 많이 받았어요. 현대건설이 세무조사도 받고 금융권의 대출도 막히고 그리고 본인은 선거법으로 재판도 받고 그러다 보니까 대선 끝나고 2년 후면 한 94년 정도 되겠네요. 94년, 95년에 국민당이 완전히 해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야 정치권과 경제계가 그렇게 뭐 아주 직접적인 관계가 있지는 않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정치권에서 뭐라고 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업의 운명이 좌우되는 정도의 시대였기 때문에 아마 현대 굉장히 험난한 시기가 이때부터 아마 시작이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병철 회장 같은 경우는 정치와는 이런 얘기를 했죠. 불각은 불가원이다. 멀어서는 안 되고 가까워질 필요는 없다. 아마 이병철 회장이 한국비료라는 회사, 당시 이제 비료회사가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회사인데 그거를 뺏기거든요, 박정희 대통령에게. 그게 이제 사카린 밀수 사건이라고 본인이 이제 당선이 되고 난 다음에 제일 처음에 하는 게 이제 재계 인사들을 잡아들입니다. 그때 이병철 회장한테 제안을 했었던 게 비료 공장 만들어라. 이때 한국은 비료 만드는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배워오려면 일본으로 가야 돼요. 근데 문제는 한일 회담 이전이기 때문에 한일 교류가 안 됐을 때였기 때문에 기업 총수한테 시켜서 배워오라고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병철 회장이 직접 일본에 가서 자금을 빌리고 기계를 사서 비료 공장을 짓게 됐는데요. S사의 기계 설비를 판 일본 업체가 고맙다고 이제 리베이트로 주겠다고 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 한일은 국교가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돈으로 직접 들어오는 거는 안 되니까 이거를 들은 박정희 대통령이 현금 대신에 100만 달러치 물건으로 들여오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밀수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냥 한두 푼 정도 기계로 갖고 온 게 아니고 100만 달러어치였거든요. 엄청난 돈이다 보니까 당연히 국민적인 여론이 좋지 않았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박정희 전 대통령은 뒤로 살짝 빠지게 됩니다. 그냥 책임을 다 그냥 떠넘겨버리는 거예요. 이제 핵심이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 일을 사주하거나 이렇게 하라고 했던 거는 정치권인데. 그럼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정치권이 시킨 대로 사실은 따라갔을 뿐인데 나중에는 모른 척하고 왜 니네 밀세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굉장히 아마 이병철 회장 입장에서는 이 정치하는 사람들 도저히 믿을 수 없다 뭐 이런 생각을 아마 분명히 했을 거예요. 저게 이제 정치계뿐만 아니라 언론에서도 사실은 상당히 많이 지금 속된 말로 두드려 맞았거든요. 왜냐하면 당시에 제2일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제2일보가 후발주자인데 판매 부수가 엄청 늘어나니까 기존에 있었던 언론사들이 이제 위협을 느낀 거죠. 뭐 없나 봤는데 딱 걸렸어. 그래서 그냥 융단 폭격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S의 사카린 밀수 사건을. 그래서 이게 좀 더 커지고 이병철 회장으로서는 굉장히 좀 곤란한 지경에 빠지게 된 거죠. 한국 비료 자체를 일단 당시 이제 정권에다가 이제 헌납을 하는 그런 상황까지 몰리게 되고 본인도 은퇴 선언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은퇴 선언했던 그때 나이가 56세. 굉장히 어린 젊을 때 지금 기준으로는 젊은데 사실 이때 이제 평균 연령을 생각을 하면 노년으로 불릴 만한 나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본인 생각에는 더 하고 싶었는데 56세 때 은퇴를 선언을 한 거죠. 저 이병철 회장이 누굽니까? 그죠? 조용히 이게 숨지겨 지내다가 차근차근 이제 복귀를 구상하던 시점에 생각지도 못한 고발 사건이 또 터집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네. 제가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요. 이게 과연 어떤 내용이었을지. S사의 이병철 회장을 고발합니다. 어허. 혐의 1. 이병철 회장은 해외로 100만 달러를 밀반출하여 외화 도피. 혐의 2. 현충사 건설 시 S사가 조경 경비 4천만 원을 썼으나 7천만 원으로 부풀려. 혐의 3. 제2모직 탈세와 제2제당 탈세 혐의. 요거를 고발장을 쓴 사람이 되게 중요해요.
아들입니다. 아, 그래요? 아들이 아버지를 고발을 한 거네요. 둘째 아들 이창희 씨가 이제 고발을 한 건데 이유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카린 밀수 사건을 책임지고 누군가 하나는 책임을 져야지, 책임을. 가야 된다. 네, 징역 5년 선고받고 병보석으로 6개월 만에 풀려나긴 합니다만 어쨌든 본인은 한번 이제 갔다 온 거잖아요. 아버지를 대신해서. 빵이라고 하지 마시고. 아, 그럴까요? 감옥이라고. 편안하게. 예. 아들 두 형제인데 이맹희가 안 들어가고 이창희가 들어가느냐? 이창희 둘째 아들이 한국비료 상무였어요. 이맹희 회장은 거기에 직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대신해서 갔다 온 건 맞고 아버지 복귀를 반대하기 위해서 넣었다. 자기 권력을 잡아보니까 좋잖아요. 또 아버지 와서 또 하려면 또 그러니까 그래서 투서를 했는데 그게 역효과가 나죠. 결국은 두 형제가 배제되고 셋째인 이건희 회장한테 삼성 대권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어찌됐든지 간에 네네. 아들이, 그죠? 네네. 네, 고발을 했다라는 거기에 대한 정신적 쓰라리겠죠. 충격은 네네네. 엄청났을 거예요. 그럼요. 아버지로서는 용납이 안 되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죠? 영원히 보지 말자. 그래서 해외로 보내지 않았습니까? 한비 얘기 잠깐 제가 여쭤봤거든요. 지금 사시면서 그때만큼 고통스러우신 적이 없었을 것 같다고 그랬더니 어디 그것만 고통이 있겠노. 그것도 고통이지만 고통이라 하는 건 항상 있는 거 아이가. 골프장에 비가 오고 있는데 비가 조금 내리는데 이렇게 가시다가 말고 무지개를 볼락하면 비가 다 지나가고 나야 볼 수 있겠지 하며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인간적으로 쓸쓸하고 이 양반이 얼마나 어려움이 많으면은 가슴이 찡하더라고 괜히. 뭔가 냉철해 보이기는 하지만 뭔가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쓸쓸하고 씁쓸한 그런 마음이 있으셨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드네요. 결국 하여튼 이제 이런 사건 하나하나가 경영자가 아닌,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까지 이제 끊게 만든 이런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유독 이런 재벌가에는 이런 뭐 형제 간의 싸움 혹은 뭐 아버지와 아들 간의 다툼 뭐 이런 분쟁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불화들이 어쩔 수 없는 측면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부모 자식 간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는 이제 이병철 정주영 회장의 아들과의 문제인 거고, 근데 이제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또 그런 거는 또 달랐었던 것 같아요. 특히 정주영 회장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에 대한 어떤 존경, 그 서산 간척지라고, 네네. 거기 서산에 가면 이제 간척지를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그게 이제 어린 시절에 자기가 이제 아버지 농사일을 도우면서 땅 늘리려고 이제 애썼던 아버지의 마음. 정주영 회장님이 아버님에 대한 존경심, 그거를 평생 개만이 수원 말하시고 되뇌이시면서 살았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밭을 개간하려고 허리가 휘는 노동을 하고 밭대기를 조금이라도 늘렸던 아버지와 이거 가난했던 시절죠. 그래가지고 서산 농정은 경제적인 이득을 떠나가지고 아버지하고 영혼과 교류하는 만남의 장소였기 때문에 서산만 아살만 개척 사업에 그렇게 심혈을 기울였던 거를 우리 후대들이 이해해야 됩니다. 저게 이제 배로 저거 막은 거죠? 저 일화가 되게 유명하죠. 그죠. 왜냐하면 간척지를 만들려고 하는데 양쪽에서 이렇게 붙여야만 되는데 조수간만의 차 때문에 붙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정 회장님이 배를 그냥 야, 배 하나 가져와. 불러. 다들 말렸대요. 안 된다고. 그때도 또 해봤냐 이거죠. 야, 안 해보고 나서 얘기하지 말아라. 그래서 하지 마. 왜 해, 임마. 네, 그래서 딱 해봐라. 가져와서 정말로 배를 배를 하고 갖다 닫고 이 두 개를 딱 연결하는 순간, 이 정 회장님의 이 표정을 현대 직원들도 잊을 수 없다. 그게 이제 정 회장께서 그 소를 팔아가지고 내려와서
그래서 소를 가지고 북한으로 갔다.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 18살이던 1934년 청을 꿈을 안고 아버님 소를 판 돈 70원을 가지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 후 긴 세월 동안 저는 묵묵히 일하고 참을성 있는 소를 성실과 부지런함의 상징으로 삼고 인생을 걸어왔습니다. 이제 그 한 마리 소와 1000마리 소가 되어 그 빚을 갚으려 꿈에 그리던 고향 산천을 찾아갑니다. 제가 그 생방송으로 지켜봤습니다만은 한 1000마리 정도가 거기서 한 마리를 더 보탭니다. 1001마리. 제 한 기억으로. 마리입니까? 네. 1000마리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네. 1001마리면 또 다른 시작을 보여준다 해가지고, 제 기억으로는 한 마리를 더 추가합니다. 그래 나는 왜 네. 1000마리가 아니고 예, 1001마리. 1001마리였어요. 그 부분에서 네. 제가 취재를 많이 해서 아는데 네. 그때 당시에 정주영 회장이 소를 데리고 갈 때 암소를 임신을 시켜라. 새끼를. 그 소를 베개 잉태를 한 상태에서 뱃속에 들어있는 상태로 보내기도 했고 그런 아이디어를 알 수 있는 사람은 그렇죠. 전 세계에 몇 사람 없어요. 그렇다면 그 우리 이병철 회장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자녀분들한테 냉철하고 엄격했던 아버지였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맞습니까? 겉보기에는 뭐 그랬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상당히 세심한 분이었다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이 회장이 이제 즐겨 찾던 골프장에 가면 지금까지 우리가 쭉 이야기했었던 이 회장, 이병철 회장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거든요. 시시. 아, 자주 가시나요? 가끔씩 갑니다. 서울이랑 가깝거든. 예. 아 여기 가면 이제 그 철쭉이 쫙 펴 있어요. 4월 5월에 그림 죽여요. 4월 5월에 부킹이 안 돼. 예약이 힘들 정도. 예약이 힘들어요. 그리고 그 삼쪽하고 관계가 되지 않으면 그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근데도 그러면 예, 저는 가죠. 이거 봐, 이거 봐. 결론은 이렇게 된다니까. 이 무세함. 이거 봐, 이거 봐. 예. 엄청 카리스마가 강한 분으로 알고 있지만은 인자하시고 무지하게 자상하신 분이에요.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는데 거기 6번 홀로 기억합니다만 그 셔틀인데 그 셔틀 그 그린 뒤에는 철쭉이 잔뜩 심어 있어요. 저 철쭉꽃이 뭔지 알아? 그래서 아름다운 꽃이죠.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내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철쭉꽃 필 때면 이 사람들 가장 배가 고파하는 보릿고개라 하는 거다. 그러면서 늘 하시는 말씀이 내가 있다고 자랑 말고 늘 어려운 사람 보살피우라. 그래서 그 말을 상기하기 위해서 여기다 내 철쭉꽃을 심어놓고 이 홀을 내가 3호홀이라 한다. 어머니를 생각하는 3호홀이리. 이런 말씀 해주실 때 참 가슴이 따뜻해오고 참 대회장님이 이런 그 섬세한 면이 있구나 하고 감탄했던 적이 있어요. 사실 뭐 이병철 회장이나 정주영 회장 같은 경우에 저희 일반인들하고 좀 다른 분들이잖아요. 굉장히 치열하게 사신 분이고 우리나라에 남겨놓은 업적도 그렇고 그러니까 안으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으셨을 텐데 그런 것들 올 때마다 뭐 어머님 생각하고 아버님 생각하고 그러면서 좀 이겨내지 않았나. 대한민국 경제계 신화이자 시대 라이벌 이병철 대 정주영, 정주영 대 이병철 두 분의 얘기를 한번 꾸며봤습니다. 여러분은 두 분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느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 경제 되게 어렵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사실 지난 몇십 년 동안 잘 성장해 왔는데 그거는 패스트 팔로워 전략으로 정말 전 세계 최고의 제품들을 빨리 더 싸게 잘 만드는 걸로 열심히 왔는데 이 이상으로 가려면 지금까지 없었던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거에 필요한 거는 예를 들면 정주영 회장의 그 한 번도 누구도 생각하지 않은 거를 도전해 보는 거, 혹은 전 세계 어디에 내놔도 팔릴 법한 그리고 누구도 흠잡을 수 없는 그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내는
이병철 회장의 어떤 품질 제일주의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떠올리고 지금 다시 한번 좀 실행을 해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좀 됩니다. 아니 뭐 사실 뭐 재벌 체제에 대한 비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어찌됐건 우리나라가 6.25의 폐허 속에서 지금 이만큼 먹고 살게 되는 공의 아주 대부분은 이 두 분 덕분이 아닌가. 이 두 분이 동시대에 태어나서 우리 경제를 이끌어간 게 우리 후손들에게는 많은 복이 되는 것 같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